오늘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8월 5일 오후 1시 시민단체 신남성연대 대표이자 유튜버로 활동해온 배인규님이 형년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이후 인터넷상에서 배인규님의 사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배인규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심을 나누었고 생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생전에 안고 있었던 고민과 마지막 모습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인터뷰는 배인규님의 마지막 시간을 단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은 분들의 기억을 통해 배인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제 SNS를 보고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상담을 왔었고, 그 뒤부터 이제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도 함께 운동을 했고, 서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도 겪었고 뭐 좋았던 일도 겪었었던 만큼 진심 어린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편안하게 그냥 다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응원도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자신합니다. 배인규님의 사망 사건을 바라볼 때 네. 대중들 입장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 이야기예요. 네네. 그걸로 재판을 받으셨던 것도 있고요. 네. 마약 투약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신남성연대라는 단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었고 고소 고발도 있었고요. 근데 무난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겪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주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었고, 무언가 이제 소중한 걸 정말 큰 거를 연이어서 잃었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이제 잡혀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때 당시에 불구속으로 됐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만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이제 끌어내서 다시 운동하자, 남들 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원래 강한 놈이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형이랑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때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고서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마약으로 인해서 압수수색 체포됐을 때 제가 전화 받았던 기억도 아직도 네네.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서 경찰서에 입감되었을 때도 저도 그 당일에 가서 인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네. 마약 투약 문제가 알려진 뒤, 그리고 다르크라는 단체죠. 네. 그 다르크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고 입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마약 때문에 수사를 진행을 받는 그 단계에서도 인규는 확실한 거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있었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매일 그랬습니다. 형,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래선 안 되는데 나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살 거다. 그런 말을 매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만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제가 이제 그 마약이라는 걸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게 아무래도 끊는다라는 것 자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혹도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의 확고한 의지로 뭔가 안 된다라고 인규는 판단을 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신남성연대 직원들이 저랑 같이 다 운동하던 동생들이었었는데 배인규 대표가 스스로 자의로 어쨌든 간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전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강한 유혹 같은 거를 못 이겨낼 수도 있으니 갖춰진 생활 속에서. 마약이 재범률이 높고 네, 맞습니다. 단약이 어려운 측면, 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좀 받겠다라는 그런 네, 그게 의지를 가지고 확고했었습니다. 그런 치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일단 다르크에 들어가기 전에 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랑 자주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저랑 자주 통화를 했었고 네. 그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네. 저한테 이제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을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 네. 꼭 극복해서 다시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다짐했던 네.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자의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규 입장에선 조금 더 강력하게 내가 완벽하게 끊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었고, 병원에 있을 때 자기랑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그 마약적으로 좀 오래 투약을 오래 했던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퇴원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정상적인 모습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니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다르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병원 치유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우리처럼 마약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공동체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 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 바로 입소 신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배인기 대표님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마다 전화를 네, 저한테 맞습니다. 주시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몇 번의 압수수색 할 때 전화를 받고 나서 네. 갑자기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네. 거기가 거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살고 계시나 네. 해서 그 물론 방송에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나름 좀 고쳐져야 되는 네. 절차적 과정들이나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을 논의하고 좀 연락이 좀 끊겼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잘 이렇게 극복하고 계시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민간 단체 같은 거죠. 거기에서 생활할 때나 이런 때는 어땠어요? 일단은 간혹가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했었거든요. 일단 반반이었습니다. 인규는 이제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하니까 아, 형 여기 너무 갇혀 있고 답답해 죽겠다. 힘들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뭐 좀 보러 와라. 얼굴도 보자 그랬는데 형 근데 나 이거 끝날 때까지는 이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푸념도 있었고요. 근데 그 공동체 생활이 아마 배인규 성격상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래도 이겨내는 그 몇 달 동안의 그 과정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처음에 그 우울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좀 소년 같아진다라고 할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인규랑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신남성년대 배인규가 아니라 그냥 막내 동생 같은 이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정화가 돼서 좀 착한 소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통화 내용도 그랬었어요. 그냥 밝은 아이, 밝은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인규의 일반적인 그 시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지고 있었어요. 얘기하셨듯이 좀 배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었죠. 일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인규랑 급속도로 많이 친해졌고 인규가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이제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친했었냐면 제가 이제 운영하던 체육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체육관 바로 위층에 맞아요. 온 겁니다.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제가 갔던 거기죠. 저랑 이제 떨어지기 싫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장난으로 뭐 형 이제 형 이사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이사 가야지 할 정도로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도 그 사무실에 그 몇 번 갔었었는데 네, 네. 근데 밑에 체육관이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가 그때가- 이제 네, 맞습니다. 트레이너 제가 선생님 그때 운영하신 네, 체육관이군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연속으로 해서 겪고 네, 엄청 겪었죠. 회복하는 과정을 옆에서 볼 때는 네. 좀 마음에 안심이 되셨겠어요. 일단은 음. 예전에는 그런 뭐 병원 생활이나 합숙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저와 그리고 신남성연대 그 직원분들 자체가 계속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리적인 압박, 불안감, 이제 우울증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동생이 겪어야 됐던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그 고뇌가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챙겨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병원과 그 다르크 생활을 할 때는 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게 정말 많이 이 아이가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고 밝아지는 그 모습을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본 거예요. 너무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빛하고 표정 자체, 말투 자체가 아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정말 회복하고 있구나를 그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도 아는 사실이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배인기 대표님이 지난 몇 년 동안 네. 많은 사건 사고도 거쳤지만 네, 네. 인간에 대한 배신 때문에 네, 그쵸. 너무 많이 네, 힘드셨어요. 네, 많죠. 방송에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삶 자체가 송두리째 휘청이는 그런 배신들 그리고 절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쌓든 이런 좀 안정적인 삶을 좀 사셨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르게 계속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르크를 퇴소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만나러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안 좋았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제가 체육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내도 건강상 좀 안 좋았던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힘든 자영업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영업을 좀 폐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을 때 인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제 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형 보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저를 만났잖아요. 네, 서로가 놀랬던 게 그 친구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멘토였고 닮고 싶은 그런 형이었던 반면 저는 그때 많이 무너져 있었고 건강도 너무 안 좋았었고 몸도 좀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다 되진 않았지만 옛날 같이 좀 강한 모습이 아니었던 상태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도 다운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인규의 첫 모습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얘가 인규인가 싶을 많이 정도, 나아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밝지? 저 아이의 눈빛은 저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말투는 원래 저한테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좀 앵기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그냥 달랐어요. 그냥 착한 소년, 착한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형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기는데 형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그때 형이 이런 일 있었고 이것 때문에 힘든 너무 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규가 저한테 했던 말이 형 제가 몇 번이나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형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이제는 내가 트레이너 자기가 이제 트레이너로서 형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형 다시 건강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제가 도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이게 4월 15일인가 4월 17일인가로 기억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때쯤에 그런 글을 쓰고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때는 엄청났죠. 이제 SNS도 기다려라, 지켜봐라, 나 배인규다. 뭐 죽지 않았다. 선전포고 항상 원래 하던 맞습니다.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위랑 그 집회를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멘탈이 원래 장난 아닌 친구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마약이라는 안 좋은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달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난 이 과정도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 모습이 엄청 강했어요. 형 저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복귀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못 봤던 그 아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마약 사범 아들로만 내 아들을 만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겨낸 아버지의 모습으로 꼭 만날 거예요라는 말 계속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당시 맞습니다. 말투 다. 이 대중들도 기억하는 게 네. 그런 치료 과정,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SNS 게시글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그 보수단체 후원하는 그런 네, 모습들도 좀 보였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복귀도 했었고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영상을 몇 개 올렸어요. 최근까지도. 맞습니다. 네. 복귀를 하셨고, 네, 네. 되게 사실 복귀가 잘 됐습니다. 영상도 되게 잘 나왔었고, 네. 그리고 기다렸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배인규 대표의 좋은 네. 모습, 그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배인규 대표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는 7월 7일이었어요. 네네. 7월 7일에 한 세 차례 정도. 기억합니다. 왜냐면 네. 제가 그때 네. 있었던 게 아마 이틀막법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전화를 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네, 네. 네. 기존 거 내려야 되냐, 뭐 하냐 맞습니다. 막 여쭤봤던 네.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세 번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성격이라든지 네. 자기가 어떤 처벌 혹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왔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는 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자기가 수사 대상이나 혹은 어떤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좀 가중처벌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고, 제가 조언한 것보다 좀 과하게 영상을 다 내리시더라고요. 내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 지금 시기에 갈등을 너무 유발하는 그러한 포지션 하기 싫고 앞으로도 좀 조심스럽게 활동을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네. 전해왔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비행기님이 그 좀 아스팔트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정화된 것 정화된 같은, 것 네, 같은 네, 네. 활동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물론 비행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의 모습을 그리할 수도 네,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아쉬워하겠죠, 지금. 2026년의 비행기는 조금 안정적이고 좀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방향성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르크에 나와서는 더 이상 이제 후속적으로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은 안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음. 제주도도 가려고 했었었고요. 음. 이제 조금 더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무언가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완벽한 치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원래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이제 무언가 이제 조언을 주시던 신앙단체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그 병원에서 네네. 가끔 방문해서 뭐 예배 같은 걸 하나요? 아니면 원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정돼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던가 기도를 해주고 그 환우분들 같은 경우를 도움을 주시는 그런 종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오는 목사님이 계셨고 네네. 그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네. 어쨌든 종교적인 네. 포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네. 신앙적 지유도 할 수 있고요. 맞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 목사님이 연락이 먼저 왔나요? 그 병원에서 그 퇴원을 하고 나서 다르크는 스스로 갔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규는 다르크는 아무래도 그 수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치유를 한다던가 그런 자숙의 기간 같은 경우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았던 거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그 분을 만나서 이제 그 신앙생활 그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병원에서 퇴소를 하면 네. 그때 예배를 왔던 게 기억 날 거고 네. 결국은 방금 말했던 1차 병원, 네. 2차 다르크. 단체 네. 여기는 기간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3차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곳으로 여기는 보여지는데 네네. 그러면 나오면 거기가 생각이 나겠네요. 누군가 아예 소개로 정말 그분 자체도 이제 마약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었던 분인데 그걸 뭐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지금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뭐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 중이시다. 치유 자체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찬가지로 연락을 하고서 인규가 찾아갔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네, 누군가의 소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단약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의존성 범죄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병원에서 만났던 거기를 찾아갔든 네,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아서 네. 갔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겸 마약 중독 네, 치료 과정 맞습니다. 이제 치료를 원했으니까 가게 네.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가 2026년에 올해 정도의 네, 맞습니다. 일이네요. 맞죠? 네.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일단은 저는 진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과거에도 이제 인규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음. 항상 이제 좀 기독교적인 막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아는 인규는 정말 힘들 때나 교회를 가던 그런 동생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아는 동생은 그랬습니다. 네. 워낙 바빴었고요. 본인 일에 미쳐 있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나 괴로울 때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의 모습은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쪽에 뭔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만약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많이 말을 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던 게 형,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 근데 이곳에서는 날 위해서 울어주시고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그 분은 나를 위해서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 난 이분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분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회개한다 구원한다 이제 영화에서 이제 보통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가 누군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좋은 거니까 그래 다행이다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서도 더 밝아지고 하루를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던 건 분명하니까 오히려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건 뱅기님께 참 그런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뱅기님이 참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돌아보면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뱅기님이 저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 의지할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과 신뢰가 깨지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던 네. 그 기억이 저도 남네요. 믿던 분들이 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었죠. 이제 방송으로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네, 참,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가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네. 그 분을 되게 의지했다는 네, 거죠. 엄청 의지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조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이야기를 항상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오늘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이걸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똑같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그래? 너 정말 위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 정말 널 아껴주셔서 그러나 보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그분 뵙고 싶다 말할 정도로 매일 일상이 그분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계속. 그 트레이너님은 거의 매일 만나서 운동을 하셨죠? 그렇죠. 일단 정말 이제 이 친구가 아프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너무 늦게 끝나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밤 10시, 11시부터 운동해서 새벽 1시까지도 이 친구가 원하는 시간에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트레이너 생활을 하지 않지만 제 일상도 있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저한테 도움을 줬던 것도 분명히 있고 저한테는 워낙에 아끼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좀 어려운 과정이 맞아요. 있었고. 어려울 때 인규도 저한테 큰 도움을 줬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오빠는 나랑 있는 시간보다 인규 씨랑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면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두 분이서 좀 끈끈하게 같이 회복하는 네, 과정을 네, 운동이나 맞습니다. 네. 뭐 사교를 통해서 네, 대화나 이런 네, 것들 네.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 그쵸. 같이 네. 그 과정에서 인규님은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이렇게 막 종교적인 말 이렇게 별로 듣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인규 성격 아시잖아요. 네. 자기가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는 스타일인지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형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냥 계속 그랬어요. 매일. 거기도 매일 갔나 보네요. 네 매일 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갔어요?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저는 이제 교회는 일요일만 원래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고 네. 있었는데 많이 가야 수요일 정도. 네. 뭐 그쵸. 뭐 수요 예배 같은 게 뭐 네.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매일이었어요. 매일 가요. 네. 매일 갔다가 항상 오늘은 형 몇 시에 같이 운동할까요? 뭐 할까요? 항상 그랬던 그냥 개인 면담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제가 그 교회를 간 적이 직접적으로 간 적은 없으니까 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근데 매일 기도를 했다라고 본인은 말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그 공간에서 본인이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했던 좀 기억에 남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남성년대 그 자체를 운영하는 거라던가 행동, 말,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좀 변질이 될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선 자중을 해라. 그리고 너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뇌하고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의 말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분명히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누가요? 그 분이 그 목사님이 네. 신랑선 연대의 활동에 대해서 좀 자중해라.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정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형 목사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자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치유 기간이고 그런 뭐 시위나 집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 행동 자체는 너한테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너가 지금 마약을 끊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17년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마약이라는 건 약으로 치유되고 병원에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가 심적으로 뭔가를 완벽하게 이겨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신남성연대를 좋아하는 입장 혹은 네. 배인규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네네. 배인규님이 신남성연대 활동이 아닌 뭔가 신앙생활이나 그 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이제 신남성연대 뱅규의 그 쉴드 분들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 있지만 저는 신남성연대 뱅규랑 친한 게 아니라 그냥 동생 뱅규랑 친했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이것저것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고난과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형으로서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생각과 제 생각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어요. 않았다. 그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대답했는 인규야 근데 그거는 너를 생각하는 네 주변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형도 마찬가지로 너가 시위하고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했을 때는 너가 다칠까 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구속될까 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라고. 제가 듣기엔 조금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너 선생님 네네. 얘기하시는 거는 네네. 너의 안전과 일상생활 행복, 편안함 네, 이런 그쵸. 것들을 네네. 빌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단체에서는 네.
그거 대신 단체 활동을 좀 더 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제가 듣기엔 그렇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들었고 고민도 많았겠어요. 그럼 비행기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었거든요. 영상을 왜 많이 안 올려? 너 복귀하는 과정이라던가 뭐 치유하는 과정 같은 거, 일상 같은 거 올려도 네 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뜨문뜨문하지 말고 네가 어쨌든 복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집회나 시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일상 브이로그처럼이라도 올리면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안 올리더라고요. 특별히. 근데 선생님 되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제 개인적 인상은 그 위험하지만 그래도 비행기님이 하시고 싶은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응원도 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도. 네네. 그러면서 몇 개월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매일 네, 매일 맞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고 와서 운동하고 계속 얘기하고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또 전달해주고 네네. 목사님과 있었던 어떤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고민하는 부분들 또 다시 확인하기도 네네. 하고 그런 게 한 2, 3개월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인규가 거기서 다운이 됐던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이런 정도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정도였었고 그때도 다운이 됐다던가 우울하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밝은 모습, 씩씩한 모습. 아 그래도 난 뭐 열심히 할 거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인플루언서분들 이제 인규는 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인규 너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야생마 동생 있잖아요. 네. 그 동생이 이제 수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인규는 또 패션 같은 것도 좋아하고 수트도 좋아하고 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다르크 같은 경우 다 끝내고 치유도 끝낸 과정에서 야생마 동생을 만나러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사업적으로 자문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수트 같은 거 나 형 이런 거 나도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야생마 동생은 그래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죠. 근데 인규야 이건 어쨌든 사업이니까 쓸데없이 네가 뭐 돈이야 여유적으로 있겠지만 무턱대고 수트집을 차리는 것보다 차라리 형 가게 와서 제대로 배우고 네 팬들 많으니까 네 팬이 와서 옷을 맞춘다면 네가 와서 해주고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이게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차려도 늦지 않아. 그래서 인규가 그 이 사고 나기 한 6주 전, 7주 전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 야생마 동생의 그 수트집에 가서 직접 배웠어요. 그거를 배우고서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 얘기도 있지만 형 오늘 야생마 형이 뭘 가르쳐 줬냐면 그러면 저 형 뒤돌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야 되는 거래. 그래서 그냥 밝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뭐 야생마 형이랑 모두 할 거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랑 같이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이제 챙기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는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인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적도 많지만 주변 사람들을 엄청 챙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자주 얘기했어요. 네. 평생 간다고. 네,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나 때문에 그냥 죄 없는데 수사받고 피해봤던 그때 당시 직원들이나 형 동생들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야생마 동생이랑 워낙 또 친했고 그 친구가 사업을 워낙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부지런하고 하니까 네. 그걸 배우고 싶어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 그 모습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안정적인 뭔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직원들 자기 같이 일했던 형 동생들이랑 뭔가 하고 싶다는 그게 되게 강했었어요. 엄청 밝았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평소에 인규라의 모습이랑은 다를 정도로 그걸 저뿐만 느꼈던 게 아니니까요.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봤었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회복돼서 계속 갔으면 지금 저희가 만날 필요도 없었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인규가 밝은 만큼 저의 일상도 같이 밝았죠. 일단 좋은 에너지는 계속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된다던가 전파가 되잖아요. 전염되듯이 이 아이가 거기서 나와서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러 와서 맨날 밝은 에너지가 있다가 어느 날을 시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상해졌어요. 이제 7월 22일인데 그날 이제 운동을 왔는데 평소랑은 일단 달랐어요. 표정도 굉장히 뭐 차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다운이 된 상태에서 그 생기발랄했던 표정과 눈빛이 아니라 형은 내 형이지, 형은 내 진짜 형이지. 그래서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년 정도 보험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했었었고 그리고 뭐 법인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그런 관련 나름의 금융 쪽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언가를 할 땐 항상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죠.
근데 하나의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내키지 않는데 음.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를 너가 맡아줬으면 좋겠고 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체를 네, 사업체를. 그리고 투자하고도 대표도 맡고요. 네, 투자하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투자도 너가 하고 대표도 배인규 너가 맡아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이미지 메이킹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데 라면서 일단 첫 번째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좀 많이 황당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2번을 했었었는데 이 2번 다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돈도 없고 아무래도 신용도 자체에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 본인이요? 네네 너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은 망했는데 왜 남을 시키죠? 일단 처음에 그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들어서 추후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뭐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인규의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뭔가 활용해서 하시려구나라고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제안서 자체가 어떤 제안서를 받았나 보네. 네, 오랫동안 사업을 해보고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체육관도 몇 번씩이나 오픈을 하고 문도 닫아보고 했던 사람으로서 느꼈을 때는 조금 터무니없는 제 기준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한테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이고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이것 자체의 사업성이라는 건 형이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무언가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법인 자금을 함부로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법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너는 지금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태고 재판도 남겨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법인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서 말하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업 제안서를 제가 보내주신 걸 네네. 보는데 중독 회복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 예산은 3억 정도 되고요. 네.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AI로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네, 그렇죠. 네. AI로 만든 것 같죠. 네. 폼이나 목차나 그런 것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숫자들이 좀 추상적인 게 많네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성 있는 거를 떠나서 인규의 이야기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인규가 없지는 않죠. 신남성년대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던 동생이니까요. 근데 돈을 떠나서 일단 3억을 투자를 했는데 일단 너가 대표를 해라. 근데 1년 뒤에 대출이 나오니 그 대출금으로 인수를 하겠다. 근데 제 기준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배인규가 법인 돈이든 개인 돈이든 이 업체를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했다라고 칠 때 자기 돈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바로 이체를 하는 건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안 같고 된죠. 아마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표 급여나 네. 가지급급 형식으로 네. 대표에게 지급한 다음에 투자를 네네. 하는 이 구조를 거쳤어야 될 네네.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건 차치하고서라도요. 네. 그럼 대출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배인규님 이름으로 대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게 인규야, 너가 생각을 해봐라. 덧셈 뺄셈이 네가 지금 사업 제안서만 받고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너가 3억을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었어.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떤 은행이든 기관이든 대출이 나온다라고 치자. 그러면 너의 이 곳의 대표는 너다. 대출을 받는 게 3억이 넌데 이 돈을 너한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해서 왜 이 사람이 너한테 대출을 해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출을 나오면 자기가 가져간다는 개념이 네네. 되려면 그 목사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대출 나오는데 또 네. 넣어요? 그러니까 너가 3억을 냈어. 근데 1년이 지나면 이거를 운영하고 나면 1년이 지나면 3억이 대출이 나오니 이 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명의를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제 계산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3억 더하기 마이너스 3억을 받았는데 너가 왜 그 돈을 받았다라고 너의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니라고 몇 번을 물어봤었어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생님한테
고민을 나누고 점검하고 했군요. 네, 근데 그 고민을 나누는 과정 중에 제가 음. 너무 답답해서 음. 그 보미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세무법인 친구가 있습니다. 음. 그 친구한테 이제 인교 얘기라고 하진 않고 음. 야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그랬대 그 친구가 야 그거 아니잖아, 야, 뭐 사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스피커폰으로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들었어요. 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규의 이야기라고 당연히 하지 않죠. 사실은 내 회원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좀 심하게 말한 게 야 사입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야 하지 말라 그래. 말려.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세무사님께서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뭐 지금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인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그냥 계속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나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그 말만 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힘들어했습니다. 가중이 힘들었다. 그리고 안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형, 이거 안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도움 줘서 고마워요. 예전에 제가 비행기님한테 두 네. 번의 큰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형사적으로도 하면 더 많지만 네. 사업 관련해서 두 번의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그때도 투자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되게 힘들었어요. 네네. 저한테도 맞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네. 그때도 저한테 정말 친한 형이 사업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한다. 아무래도 비행기님께서 어쨌든 큰 단체도 운영하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자금이 좀 네.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되게 많았고 자기가 되게 가까운 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네. 그 과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대신 거절을 네, 맞습니다. 주변 네, 선생님한테도 네.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똑같군요. 네, 왜냐면 제가 전화기 줘봐.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 드릴게. 네. 내가 그분한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된다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는 자기 못 본다. 자기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고서 오는 애 어쨌든 달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것저것 해서 달래서 그날은 집에 돌려 보냈습니다. 병희님이 좀 가까운 분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네, 엄청 힘들어요. 그런 성향을 네, 가지고 네. 있고요. 엄청 힘들어해서 많이 좀 스스로 괴로워하고 네. 결국 주변에 털어놓는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들어하는 네. 성향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이나 네. 그랬거든요. 네. 저기 뻐꾸기라고 하나요? 비둘기라고 하나요? 그런 역할을 몇 번 요청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절을 결국 하기로 했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대출 과정도 그렇고요.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연속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작다고 해야 되고 수익성도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사업 계획서 봤을 때도 이렇게 운영해서 이 지금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팔겠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지금 배인규님이 이후에 공개하겠지만 스스로 AI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에서도 네, 네. AI도 이 사업으로 번 돈은 운영비조차 다 못 메운다. 나중에 이 휴대폰에서 나온 그 AI 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네. 잘못된 사업이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리스크가 있고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채무 책임이 오로지 본인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고 이러면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건 거절하셔야 질문자님의 삶과 가정이 지켜집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듣고 주변에 또 조언도 듣고 해서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AI 질문에도 비행기님이 끊임없이 거절 멘트를 계속 네, 요청하는. 물어보죠. 네. 이게 진짜 잘 안 되는 거야? 계속 중복해서 물어봅니다. 네. 사업 계획서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 AI가 들린 답변을 할까봐 또 여러 번 반대쪽에서도 교차 검증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 사업 계획서나 목사가 하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내리긴 하네요. 그리고 회수받기도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 얘기하던가요? 처음에는 법인 돈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법인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임팩트가 좀 적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인규랑 한번 통화를 시켰던 세무법인 그 제 친구를 다시 한번 전화를 했죠. 이번에는 통화를 시킨 게 아니라 야, 내 아는 회원님 중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았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야, 뭐 사입이잖아. 이상하잖아. 하지 말라 그래.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래. 절대 하지 말라 그래. 이제 좀 강하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모르는 그 다음 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그냥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뱅규님이 AI에 질문한 과정들을 조금 따라가면서 보완을 해볼게요.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물어봤죠. 처음에 이 내용을 넣고 너무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 자동화가 돼 있지 않고 대량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이 사업 실패에 대한 핵심은 지금 사업 계획서대로 하면 사실 대량 생산되는 공장의 납품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고 네, 그렇다면 수익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투자금은 계속 마이너스, 손실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마진이 있고 너무 결과가 뻔히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고정비, 원재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베인규님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일을 거역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걸 제가 그때 캐치를 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반대를 하고 나서 거진 한 8개월 1년 만에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냥 갑자기 이게 이렇게까지 심할 일이라고? 솔직히 정말 뭐 3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인규한테 있어서 이게 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분명히 느꼈어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또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은 솔직히 굉장히 컸었는데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오늘 한번 많이 크게 울고 괜찮아지겠지. 불안한 건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뭐 갑자기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버림받겠지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데 그랬을 때 일단 종교적인 게 제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아니야 인규야 그렇지 않아 너가 믿는 거고 너가 어떻게 보면 매일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괜찮아 너가 지금 뭔가 오해가고 있는 거야 가서 잘 말씀드리고 그냥 제가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문제야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AI도 사업에 성공해야 그나마 본전이고 네. 실패할 경우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AI, 네.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을 또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했나 봐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 집담보대출 얘기를 음,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법인 돈이 안 되면 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건지 그런 질문들을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추정컨대 법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사님이나 선생님이 네, 안 많이 된다라고 말리 했습니다. 말렸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예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 네, 강하게 그쵸. 했던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법인권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투자도 그렇게 해서 말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인식했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했든 네.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는 권유나 논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집 담보에 대한 대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 배인규님은 결국 여기서 막혔나 봅니다. 하나님 일을 거역하면 벌 받는다. 네, 저한테도 라고? 했던 말 네. 두려워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교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공부해봤으면 이해가 갈 텐데 뭔가 그냥 이 무너지는 모습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느끼는 걸까?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공감대 형성을 아쉽게도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랑 똑같이 얘기했을 것 네. 같아요. 그 수익성이 너무 낮고요. 사실 이게 영속성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인규님의 개인이 가진 재산에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소진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고 개인에게 너무나 큰 결정이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배인규님이 걱정한 부분, 이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스스로 질문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럼 일이 잘 해결되고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 인규의 집으로 신도 한 명과 인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다시 한번 너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인규가 또 그날 저녁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형 나 이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왜 갑자기 또 어저께 안 한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아, 이 멘트가 똑같아요. 아,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구절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나쁜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오늘 그래 오셔가지고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뭐 집을 담보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 나쁜 일을 시킬 리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이제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거절을 했더니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아, 그거는 제가 팩트를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왜냐하면 제가 거절을 그때 음. 분명히 하지 말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첫날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길래 그 다음날 제가 하지 말아라.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강하게 말했더니 너가 지금 뭔가 차리분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내가 교회를 같이 갈게. 나 교인 아니고 나 솔직히 안 믿는데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일단 가가지고 이 동생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형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은 이 친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쪽 보험 쪽이라던가 이런 세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가 회복이 되면 그때 같이 한번 시작하시죠. 제가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된대요. 만나면 형이 때릴 것 같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건 자기는 못 본다고.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냥 계속 말렸죠.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아라. 그럼 그 낮에 찾아왔을 때 있었던 직원분은 이따가 네. 또 한번 있- 얘기를 네, 들어보는 걸로 있습니다. 하고 네. 그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저녁에 와서 현장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항상 거죠, 이제. 고해성사 하시듯이. 그냥 인규는 형 오늘 이랬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 전 앞으로 그러니까 매일 그냥 아이 같았어요. 그냥 아이처럼 부모한테 말하듯이 말했던 동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겠어요. 그걸 이렇게 많이 말렸는데 네. 결국은 그 목사님한테 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설득이랄까 이거를 현장에까지 오는 건 좀 심한 정도인데요. 신도들 데리고 와서 계속 설득하고 그 의존성을 이용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투자 자체가 배인규님한테 이 돈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네, 그쵸. 사실은 되게 큰 결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수익성이 없는 소진적 투자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할 때는 솔직히 제가 좀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원망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규가 죽고 나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인규가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강하게 말했던 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람한테 그만 당하고 좀 그만 좀 믿고 그냥 그만 좀 상처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형으로서 말하는데 인규야 세상에서 솔직히 제일 설득시키기 쉬운 게 너 같아. 그냥 너처럼 뭐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리고 지금처럼 막 힘든 마지막 동아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리고 너가 형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 거 정말 좋은데 나 말고도 너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보렴. 너가 생각할 때 인성 선배로서 너한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로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제발 좀 물어봐라.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나서 저한테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형 혼나고 왔어요. 그냥 또 네, 혼났대. 또 혼나고 왔어요. 그냥 하지 말래요. 아 다들 말려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그냥 또 웃었거든요. 그 다음날 잠깐 만나자마자 웃었는데 10분 있다 또 울고 그냥 정서적으로 또 불안하고 주저앉고. 많이 감정적으로 지금 흔들렸던 게 AI 질문에 들어갑니다. 네, 그쵸. 그 자기가 AI를 너무 불안했고 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이런 물어본 거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이제 그 주 일요일이었죠. 심지어 저희 딸 생일이었거든요. 정말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됐던 게 이제 저희 동네에 큰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에어바운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놀라고. 네. 그곳에서 이제 저희 딸을 생일이기도 했고 하니까 아내랑 딸이랑 거기서 저는 이제 물놀이
아기 시켜주냐고 막 놀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흡연자다 보니까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에 쭉 나와서 이제 대로변 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다가 인규차는 어디서 봐도 보이는 그런 큰 차니까 네. 캐딜락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거든요. 번호판도 저는 외우고 있고 근데 쑥 지나가더니 이렇게 유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절 보고서 유턴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곳이 이제 그 공원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서 거기라도 가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 왠지 이렇게 저를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냥 제가 물어봅니다. 해주고 왜 여기 이제 교회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네 형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러길래 그래 차 잘 세우고 여기 가자. 그랬는데 인규가 저를 보더니 이제 했던 말이 제가 되게 힘들었었던 그 과정에 인규랑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 표정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래서 내일 봐요. 그냥 그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 그냥 이상했어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규 그렇게 보내고 수영장 쪽에 이제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방금 인규를 만났는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뭔가 이게 나 혼자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뭔가 불안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계속 주절주절 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저희 딸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아빠는 불안해하고 뭔가 아이 생일 잔치 밤에 해주면서도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어쨌든 또 인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케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문철 팀장한테 신남정인데 김문철 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인규가 너무 이상하고 힘든데 내가 이거 혼자서 뭔가 케어를 못할 것 같아. 문철아 너가 시간이 되면 제발 부탁인데 나 지금 숨막혀 죽을 것 같거든. 제발 나 좀 와서 도와줘. 좀 같이 옆에만 있어줘. 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문철이가 와줘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에요, 대략? 7월 28일부터 계속 옵니다. 28일부터 네, 계속? 네, 계속 옵니다. 그날 사고가 그런 쎄한 감정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어쨌든 비행기님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철이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는 그 시간 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게 왔던 건 있는데 운동하기로 했는데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긴 와요. 절 보러 비행기님이? 네 보러 오긴 하는데 그냥 멍해요. 멍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울고 네, 울고. 운동하라서 울어요? 네 그냥 울고 주저앉고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비행기라는 거 다 알잖아요. 회원들 솔직히 다 알거든요. 7월 28일부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네요. 그 전에도 안 좋았죠. 7월 22일부터 그날부터 그냥 안 좋았어요. 그날부터 안 좋았는데 뭐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할 일인가? 뭐 집담보대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너무 힘들어하고 네. 지금 그런 이벤트 네. 그러니까 선생님 따님 생일날 가다가 그 네. 사고를 내고 그렇게 네네 사고도 났었죠. 사고도 네, 내고 그날. 와서 이렇게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고 얘기를 말씀 못 드렸던 게 그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던 교회를 못 가요. 못 갈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안함, 죄책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길래 제가 그 말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게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존재 아니야? 다른 교회에 가서 네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딜 가든지 좋으니까 니네 집 앞에도 교회 있으니 제발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고맙게도 얘가 어쨌든 간에 일요일 날 거기 그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직원도 있으니까 거기 교회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얘가 급했냐면 주차를 하려고 막 하는데 차는 크고 차들은 많고 하니까 막 뺐다 넣었다 하면서 막 차 긁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저를 걔가 보게 됐던 게 창문 내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래서 내렸는데 밖에 갑자기 그날 형이 나타나 있으니까 놀래서 형이 여기 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저는 거기서 그냥 대답을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7월 그 다음 날 27일이죠. 그날은 6시 반인가 7시인가 만났어요. 문자가 왔었으니까 그 문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뱅규님이 한 메시지가 있네요. 당분간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운동 가장 빠른 시간이 몇 시예요?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하네요. 원래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한 5, 6년 만에 어쨌든 친한 선배님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그쪽에서 다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보통 만나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 생일날 인규 그 너무 쎄한 그 눈빛과 말투를 느끼고 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인규 계속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버티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오빠한테 있어서 인규 씨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너무 잘 알고 나도 인규 씨 너무 아끼잖아. 오빠가 너무 그렇게 걱정되고 좀 불안하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아침에 카톡 안 하거든요. 항상 교회 갔던 애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굿모닝 브라더라고 뭐 이제 그 친구가 답변을 하죠. 오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듯이 형 한동안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빠른 시간에 언제 운동이 되냐. 솔직히 좀 그거 듣고서 아 이제 운동을 떠나서 일단 빨리 만나자라는 거구나.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가던 교회가 네. 갑자기 어쨌든 투자 요청에 대한 거절 이유로 비행기님 못 갈 정도까지 됐네요. 네. 교회를 안 가게 된 사정도 지금 들어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해했던 게 되게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뭐 너한테 무리한 투자 요구를 했던 것 같다,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제 그곳에 못 갈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했던 말이 회개를 못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맨날 그런 말만 하니까 솔직히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회개 구원이 뭔지를 전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의 열흘 전. 네, 그렇죠. 예, 8월 4일, 5일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27일에 빨리 운동할 수 있냐? 네. 빨리 만나자는 취지로 해서 만났어요. 어땠어요? 만났는데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미치게 만들지 싶을 것 같은 그 말들이 그때 그냥 그 주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주간에 계속 네, 그 주에 계속 울고 힘들어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기분이 저도 사람이니까 참는 그 수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까 잘 참는 편이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심한데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단 처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와 운동을 하면요 어땠었냐면 이거는 진짜 꼭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만나서 운동을 하는 내내 이 친구는 저한테 아들 이야기 그런 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난 다시 반드시 복귀한다. 나는 신남성년대 배인규다 이거였었고 내가 이 치료 과정을 다 끝내면 전 아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라 그랬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랑도 또 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 만나면 인규랑 아들이랑 그리고 저랑 제 딸이랑 같이 놀이동산도 가자, 뭐 어디 뭐 놀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항상 그냥 매번 하던 아이였고 이제 저희 딸 아이 사진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 이제 보여달라 그러면 많이 컸네 형 우리 제 아들도 되게 많이 컸겠죠. 만나면은 저도 이렇게 안아보면 되게 달라져 있겠죠. 그런 이야기만 항상 했어요. 그냥 만나야겠다. 형 저는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복귀할 거고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는 정말 떳떳하고 강한 아빠의 모습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상상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이겨낸다. 그리고 내 아들을 만난다. 당당한 아빠의 모습으로 난 만날 거다.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 그 멋진 말밖에 안 했던 그 당찬 모습이었어요. 저 통화 때도 그랬어요. 네, 7월 초만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달라질까? 근데 그 7월 22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달랐어요. 7월 21일부터는 네, 7월 너무 22일부터. 반대가 됐다고요. 네, 그냥 급격한 다운 그리고 우울해하고 고통 그리고 제가 같은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톡을 보낸 날 저녁 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 다시 보험일 시작하고 했잖아.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형한테 좋지 않나?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돈 많은 거 알고 여유 있는 거 안다. 근데 네가 그걸 왜 가입하냐고. 네가 가입해야 될 목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하고 체육관 사업을 하다가 다시 5, 6년 만에 보험일을 시작을 해서 올바르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네 정서 상태랑 하는 꼬라지를 다 아는데 네 병명이랑 그런 것도 난 다 아는 사람인데 고주 위반을 하고 너의 심리적 상태를 다 아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가입시킨다? 근데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치를 채셨군요. 약간. 네, 그때 보통 이렇게 말하면요. 저도 영업직이고 사람을 많이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형 내가 죽긴 왜 죽어? 근데 인규가 했던 말, 형 미안해. 내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때 너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 피면서 형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그만 좀 해라.
근데 거기서 또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형 그냥 장난이야. 그리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형도 다 알잖아. 진짜야 내가 저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뒤부터는 잊혀지지 않은 게 핸드폰을 맞추면서 인규가 핸드폰 종종 잘 미는 거는 다 알잖아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형 이 핸드폰에 한 30명인가 40명인가 있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 야 제가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저도 진이 빠지니까 그래 알겠어. 네가 잘못되면 형이 네 변호사님한테도 전화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줄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또 장례식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와서 누가 진짜로 울어줄까? 그러길래 저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한 70만 명 정도 되는 네 팬들이 다 울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형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지인들 말이야. 그러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죠. 야 그런 건 모르겠고 형이 죽었을 때 그래도 누구누구는 와서 진짜로 울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인규가 가만히 듣다가 저한테 했던 말이 형 난 죽으면 내 관은 일단 형이랑 애증의 관계였는데 어쨌든 간에 배인규를 만들어줬던 스승이지 안정건 씨 그리고 그 크로커다일 최일한 씨 워낙 친했었던 형 동생 사이니까 그리고 야생마 그 동생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웃긴 말로 왜 그렇게 들어야 되냐 했더니 일단 내가 좀 운동했으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간지가 나야 돼.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로 해서 좀 뭔가 멋져 보이게 해야 되고 일단 형들만 들으면 좀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좀 잘생긴 그런 유튜버나 이쁜 유튜버들도 와줘야 돼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내가 너보다 9살은 많은데 네가 형이 잘못됐을 때 내 관을 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이랬더니 했던 말이 미안해 형이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도 그냥 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울컥해하고 막 울고 뭐 자꾸만 막 공황 증세도 보이고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지? 왜 믿는 사람들은 배신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뭐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고. 그날 집에 가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오빠 인규 씨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아내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뭐 영상 제 아내도 보겠죠. 이번에 진짜 못 막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막지?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그 수많았던 직원들도 옆에 붙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나 혼자 그리고 문철이까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긴 하지만 그냥 뭔가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출근도 못했어요. 이거는 제 회사 분들도 다 알아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은 못하고 회사 그 대표이신 선배님한테 그러죠. 형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출근을 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일 수습 잘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일 보고 와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 뒤로도 뭔가 계속 불안했었어요. 그런 게 일주일 내내 내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됐던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이 그런 맨날 얘기하고 죽음 구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다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던 행동들 사기 뭐 교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왜 그럴까 하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인생 살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크게 당하기도 하고 형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름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무너졌던 적도 있지 않냐. 근데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이겨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계속 좋은 말을 해줘도 그냥 무표정이에요. 보통 제가 말하면 어쨌든 듣거든요. 근데 그냥 영혼이 없었어요. 방송에서 다 얘기하긴 어렵지만 항상 이제 배인규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금전적 문제 때문에 배인규님을 배신하고 너무 많았죠. 네. 그 시점마다 너무 크게 힘들어하고 너무 크게 심리적으로 지치고 좌절했던 장면들을 몇 번 선생님도 경험하셨고 네, 여기 있는 그렇습니다. 직원분들도 바로 옆에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 순간마다 말리는 역할이기도 했고 너무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배인규님 입장에서 그 과정들을 조금씩 다 극복해서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지만 복귀를 위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다시 그러한 문제에 직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너무 많았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네. 너무 쉽게 권유하고 재산을 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굳건하게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와 거절이었어요. 이번에도 그게 반복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말리지 못했던 인규의 죽음도 안타깝고요. 제가 상주로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샤인튜브 원빈 동생이랑 같이 장례식을 치르기에도 너무 힘들었었고, 와, 장례를 결국 치르게 돼서 저희가 1일장으로 가족장 정말 지인분들만 모아서 치르는데도 그 단 하루 동안 일어났었던 일도 참 다사다난하고 악몽이었고,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이권 다툼을 하러 온 건지, 하물며 뭐 인규가 만들어 놓은 저 신남성연대는 단체를 뺏으려는 인간부터 이용하려는 사람, 다만 옆에 있었던 지인이고 그를 아꼈던 사람으로서 고인이 갈 때까지 지켜야 될 그 기본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던 것뿐이고, 장례식을 일단 빨리 치러야 되니까 더 이걸로 막 불상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장례식 과정에서도 배인규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짧은 시간 내에 또 반복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걸 거절하고 숨기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짧은 시간에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장례식이었고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몇몇 정말 인규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한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겪었던 이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그런 유튜버들이라면 조회수라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뭐였냐면, 장례식 잘 치르고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희들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그 신뢰랑 그 믿음이 되게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세상에 무언가 인규 형이 이렇게 마지막을 힘들어했었구나, 인규가 이렇게 힘들어했었구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인이거나 저희들처럼 시끄럽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면 감싸주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누군가의 죽음이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규 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곳에서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하는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오늘 이런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사랑했던 배인규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너무 추측성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답변이 될까요? 그리고 배인규님을 어찌 보면 괴롭혔던 그런 구조적 문제들,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인규님 옆에서 지난 몇 년간 있으면서 그 괴로운 시점마다 저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 괴로워하는 포인트가 너무 동일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포인트가 결국은 이 마약 치료라는 그런 치료 과정에서의 종교와 결합된 구조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 그 선생님이 배인규님 마지막 겪었던 몇 달간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배인규님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제가 아는 인규는 그냥 저한테 있어서 막내 동생 같은 캐릭터고, 애교 많고 정 많고 의리 있고 그런 동생인데, 물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그건 저도 당연히 알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옳다 그르다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할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그리고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의 그 발언과 영상은 옳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만난 인규는 정말 다시 복귀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정신 상태도 몸 상태도 건강했습니다. 제가 아까 소년 같다라는 이미지를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달라져 있었던 배인규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당시에 힘들었던 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시간을 내주고 함께 운동을 하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매일 그가 말했던 건, 형, 난 신남성연대 배인규야
난 반드시 복귀해. 항상 즐거워 있었고 행복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마약을 했던 그 잘못된 선택을 이겨낸 강인한 아버지로 치료를 다 끝내고 회복한 다음 아들을 만나겠다. 그 말을 무수히 반복했던, 그냥 아들을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였어요. 인규는 그냥 그런 아이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배인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선생님이 지켜봤던 마지막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싫어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배인규님이 적어도 마약으로 인해서 뭔가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아니에요. 정확히 전달하고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한 지점들이 자주 반복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배인규님은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라서 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좀 실망, 배신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이고 이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열흘 2주간의 과정들 그런 기간들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그 목사라는 사람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 잘못일 수도 있고 배인규님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 사람을 믿고요.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좌절감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개인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 네, 네. 그 이후에는 그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직원분들 가장 가까이서 네, 또 네. 지켜봤던 두 번째 그럼요. 분, 네, 세 번째 맞습니다. 분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